전쟁을 주제로 좀 사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야,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좀 그 감상평이라든지 이거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그냥 감상평이요? 푹 그냥 끊긴 상태에서 바로 다음으로 주제가. 아무튼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에 제가 러시아도 이제 크림반도 아니죠.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좀 경제 제재를 대비해서 이제 탈달러화 그리고 좀 자체 결제망 이런 걸 구축해두고 외환 보유고도 늘리고 좀 경제 요새를 구축해둔 상태다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버틸 수도 있을 거다. 좀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러시아 경제 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 와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권순 기자도 아마 생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쟁도 좀 화력이 좀 약한 것 같은 그쵸. 느낌. 그 보니까 그 키이우 근처에 있는 이 러시아 이제 수송 차량들이 기름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되고 이게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도 조금 거품이 빠진 거에다가 경제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 환율 중요하잖아요. 경제에서 루블화가 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한 70불, 75불 달러당 이거였는데 지금은 뭐 110불, 그러니까 110루블, 120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고 이 금융시장 충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러시아 당국에서 뭘 했냐? 증권시장, 선물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이제 문을 닫을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가격이 떨어지느니 거래를 중지시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봤던 좀 소위 말하는 짤 중에 웃겼던 게 현재 러시아 증권시장 상황이라고 해서 올라온 짤이 뭐냐면은 이 유리 장안에 접시들이 이게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유리문으로 닫아놓은 거예요. 이거 열면은 이 접시 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다 깨지니까 그 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요새 제일 그 주가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는 주식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면서요. 거래가 정지돼서 이제 그 열사가 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조치를 했냐 러시아가 외국인의 이 러시아 유가증권 매도를 금지를 했다. 이게 생각보다 큰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도 파급력이 있고 그래서 이 무디스 피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6단계나 강등을 했습니다. 6단계를 떨어뜨리는 거는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고 S&P는 얼마나 낮췄냐? 8단계. 그래서 지금 CCC 마이너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냥 부도에 임박했다. 디폴트가 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3단계만 더 내려가면은 신용등급이 D등급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부도입니다. 네. 여기 목전에 와 있는 상태다. 러시아 경제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디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러시아가 이 채무를 이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한테 못 갚는 상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서방이랑 전쟁을 하는데 그 채권은 갚아야죠. 저희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저거 해야지. 스위프트가 막혀서 돈을 못 보내겠네요. 그러겠죠. 해야지.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신평사들이 신용등급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뭐냐 러시아가 스스로 이 외화 채무 상환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렇게 때려 맞고 있는데 권순영 기자 말처럼 그럼 너네 스위프트 제재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갚냐 못 갚는다 알아서 해라. 저희 저 모스크바에 그 현금 쌓아놨는데 와서 가져가실래요?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요 군인들이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의 러시아 달러 사실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 국채를 찍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국제사회가 현재 러시아 국고채권 거래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게 막힌 상태고 유일하게 러시아가 달러를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냐면은 이 오일, 가스, 에너지 이걸 팔아서 지금은 이제 이게 제재가 안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도 이 에너지 쪽도 제재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여기서 좀 더 상황이 악화된다 하면은 이 러시아의 마지막 달러 조달 창구인 이 에너지 수출도 막힐 수가 있는 상태다. 그렇죠. 에너지를 수출하고서 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당장 오는 16일에 이 달러 채권 이자 지급 날이 오고 다음 달 4일에는 20억 달러의 외화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이거를 갚는지 안 갚, 아마 안 갚겠죠. 네, 이거를 갚는지 안 근데 갚는지가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요? 스위프트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왜 못 갚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 날짜가 좀 이번 러시아 사태, 특히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이 롤오버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막 갚고 다시 막 새로 조달하고 이게 아니라 만기 좀 더 늘려주겠습니다. 롤오버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 상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왜 안 되냐? 아까 디폴트 가능성까지 왔기 때문에 유통시장 이 자체가 위축이 된 상태여서 이 예. 러시아 국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호가가 거의 액면가의 절반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 채권자들은 좀 뭐 러시아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권순희 기자 말한 것처럼 스위프트 제재를 맞아버려서 팔다리가 묶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어서 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러시아의 경제 요새는 좀 모래성이다라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좀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경제 요새를 구축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막대한 외환 보유고였거든요. 650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 외환 보유고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6,1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넘는 예. 외화를 쌓아두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은 5위, 전 세계 5위에 해나가는 외환 보유고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한 4,600억 달러로 8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너무 많다. 5위면은 뭐 그래도 경제 제재 맞아도 버틸 수 있겠지라는 게 예측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인도의 전체 자산이 한 그 정도 된대요. 아 그런가요? 근데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만 그 정도 된다. 엄청 큰 규모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규모는 문제는 크지. 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달러, 유로화 뭐 이런 외화들이 외국에 보관돼 있다고 해요. 외국에. 잠깐만. 그러면 스위프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요 외신에 따르면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120억 달러. 120억 달러면은 전체 15조 원? 그렇죠. 네, 전체의 한 2%, 3%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어디 흩어져 있냐? 미국, 뭐 EU, 뭐 영국 이런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서 러시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외환은 좀 제한적인 상태다. 그래서 막대한 외환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이게 우리 집 금고에 막 달러 막 쌓아둔 게 아니라 외국에다가 넣어버린 남의 집 상태라. 금고에다 쌓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권선희 기자가 얘기한 스위프트 제재를 맞다 보니까 이 해외에 보완된 외환이 그림의 떡. 그 다 동결돼 버리는 거지. 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남의 집 금고에다가 돈을 넣느냐면은 평소에 금융 거래를 할 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신용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쵸. 야 내가 이거를 거래할 수 있게 담보를 좀 잡아놔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쪽에 외환 보유고를 거기다가 넣어둠으로써 실질적인 담보 역할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란이 스위프트 제재 맞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에다가 돈 박아놓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외환 보유고를 우리나라 은행에다 박아놨어. 최근에도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슈가 돼요. 지금도 박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왜 돌려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돌려줄 수가 없잖아. 이게 스위프트 제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환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물건 보내고 그럼 대금 받아올 때 그냥 거기서 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가 원유 뭐 이란에다가 물건을 보내면 거기서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 돈을 못 받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거기 외환 금고에 있는 돈을 빼가는 거야. 그리고 이란에다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했어. 그럼 이란에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잖아. 그러면은 거기다 다시 집어넣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네. 때문에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남의 금고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요 신평사들이 외환 보유고 막대한 거 맞아. 근데 스위프트 받아서 얘네 결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계좌에는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있는데 편의점 가서 이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도 못 사 먹는 좀 그런 상황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진짜 없어 보이잖아. 저 돈 많은데 지금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계좌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 뭐 계좌 보여주면서 아 지금 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차비 1,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 가끔 만났잖아요. 많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된 거죠. 러시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도 이 외화 실제로 자기들이 쥐고 있는 외화가 얼마 없으니까 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뭐랬냐면 9.5%에서 20%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민간은행의 금리도 오르잖아요. 근데 민간은행의 신용대출 이 러시아 민간은행 중에 하나인 알파뱅크는 신용대출 금리를 몇 %까지 올렸냐? 69.99%. 70%. 70%.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유동성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쵸? 대출을 이 70%를 올려서 대출이 막히는 건 당연하고 이거 대출이자 니네 연 70%니까 갚아라.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첫 번째의 경제 요새가 모래성인 이유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지만 이게 남의 집 금고에 보관돼 있다.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중국과 깐부잖아요. 깐부. 그 깐부 계약을 맺어놨죠. 맺어놨죠. 네. 근데 이게 깐부가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이 깐부를 좀 믿을 수 있냐? 이게 정말 우리가 중국이 그만큼 세계 서방 이 국제사회의 이 경제제에 맞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깐부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경제 대국이고 뭐 군사적으로는 그렇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이 금융시장에서의 이 영향력이랄까 이거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중국이 과연 이 금융결제망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제재에서 맺을 깐부로서의 이 과연 믿을 만한 한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스위프트를 맡게 되면은 이 중국 자체 이제 러시아 자체 결제망인 SPFS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이 미국에 어떻게든 이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달러화를 위해서 자기들도 CIPS라는 중국의 자체 결제망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거는 루브라 결제망이 있고 스위프트는 달러 결제망이고 그렇죠. 위안화 결제망은 CIPS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뭐 어떤 통화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국가가 자체적으로 뭐 달러든 유로화든 위안화든 이 자기들의 결제망을 중국, 러시아는 구축을 해둔 상태다. 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사이에도 있어요. 네. 그 스위프트4 모식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 뭐 야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중러 협력 무슨 망이 있어요. 오. 그래갖고 이제 원래 계획은 저거였던 거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재를 당하면 네네.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네. 중국이랑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이랑 거래를 하고 그거랑 러시아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삼각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걸 맺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막히면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깐부니까 중국이 막히면 러시아 통해서 들어오고 러시아가 막히면 중국 통해서 들어오자. 뭐 이런 식의 깐부를 맺어놓은 거지. 그 권순희 기자 말대로 실제로 이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은행의 계좌 개설의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거기만 좀 이렇게 그래도 뚫렸을까 싶어서 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해운 물류 기업인 페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고객들에게 이제부터 우리 미환화 결제를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CIPS를 우회를 통해서 중국의 결제망으로 대피를 한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CIPS가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위안화 사용 비중이 전체 금융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안화 사용 비중이 2%에 불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달러 스위프트가 무서운 게 기축통화가 사용되는 결제망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CIPS 중국의 결제망은 위안화가 위주다 보니까 좀 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CIPS도 중국이 또 여러 나라들과 물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별로 없지만 그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1대1로 국가들 정도가 맞아요. CIPS로 결제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에서 준 돈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나라에다가 뭐 지원금 준다고 막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거 뭐 물건 살 거 있으면은 위안화로 결제해라. CIPS 통해서 해라. 그래갖고 1대1로 기업 정도가 CIPS 거래를 하고 나머지 중국이 정상적으로 무역하는 거는 또 다 스위프트로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하신 것처럼 1대1로 국가들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이 CIPS 시장 규모, 결제 규모가 스위프트에 대비해서 0.3%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피신을 할 수 있는 뭐 러시아가 중국이랑만 뭐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세계와 다 단교하고 뭐 경제 거래 안 하고 중국이랑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의 거래는 맞아요. 위안화 비중이 90%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러시아하고 거래를 못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경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금융사 중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가는 금융사가 있으면 걔가 스위프트 제재를 맞을 거야.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딴 애들도, 그러네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게 플랫폼의 힘인 거죠. 예. 그리고 끝으로 또 문제가 뭐가 있냐? 결정적으로 중국 자체 결제망 이 CIPS도 스위프트를 거쳐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나온 공식적인 연구 자료에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CIPS를 합시다 해도 이 CIPS도 아직 이게 언제 중국이 2015년부터 구축을 시작한 결제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나라가 없어도 지금은 여러 나라를 최대한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핵심 가장 많이 쓰는 게 스위프트다 보니까 일단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 CIPS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CIPS로 가도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스위프트 제재를 맞아 버렸으니까. 다만 이게 아까 처음에 권순희 기자가 저번 주에 쓴 기사 중에 이 지구가 둘로 나뉜다.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러시아가 쌓은 경제 요새는 모래성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돌파구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효과가 없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인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스위프트 맞으면은 큰일 나는구나. 이게 CIPS 이거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 입장에서도 이 경제 자기들도 맞을 수 있는 경제 제재를 대비하고 이미 CIPS를 구축을 한 데다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보면서 이거에 더 어떻게 보면은 집착 좀 더 그렇죠.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시작할 때 오프닝 때 그게 오프닝인지 모르겠으나 오프닝 되게 길게 할 때 이게 먼 훗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 권위주의 국가라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언젠간 저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 위에 그런 게 슬슬 올라올 거라는 거지. 야 우리 같이 모임하는 사람들끼리 결제망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근데 스위프트에서 야 저 새끼 잘라버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 잘라버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럿이 모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다 잘라버리면은 스위프트에서도 좀 불편해지게 그러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야 그럼 스위프트만 안 쓸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이 점점 그렇죠.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얘기고 한국에서 러시아 때문에 박살나신. 그래서 이제 그쵸. 이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그 익스포저, 그러니까 투자나 뭐 이 대출 이런 익스포저는 6천억 원 정도로 굉장히 낮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금융사의 자체 익스포저는 자기들이 뭐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금융 상품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펀드 환매가 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줄줄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운용, 키우 운용 이미 일부 운용사들은 환매를 중단했고 신규 설정을 이제 금지하고 이제 다른 운용사들도 이 러시아 관련 펀드 방금 라이브 하는 도중에 방금 금융당국에서 보도 자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금융 상품들의 좀 손실 가능성 이게 좀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잘 관리해달라
좀 이제 요청이 온 상태고 이 왜 환매가 중단이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주식시장이 폐쇄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고객들이 러시아 사태 보면서 이거 사태 점점 커지네? 이 손실 더 커지기 전에 나 이거 현금화 해야겠다 하면은 운용사에 환매 요청을 하거든요. 예. 이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운용사가 뭐라냐 이 주식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되는 이 주식이나 뭐 이런 채권 뭐 이런 걸 그 주식 시장에서 팔아 가지고 그렇죠.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 시장 러시아 시장이 중단돼 있잖아. 문을 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운용사들이 밝히는 환매 중단 그 이유도 해외 증권 시장의 폐쇄 또는 휴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러시아 시장이 문을 닫아서 현금화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환매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또 뭐 발치기 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ELS 이게 물론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이 러시아 지수나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찍은 ELS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 증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그렇고 뭐 문제가 이 유럽 증시 중에 우리나라가 기초 자산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유로스톡스 50 지수라는 지수인데 이게 유로스톡스 50 ELS가 전체 ELS 발행 금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은 80%.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ELS 이게 ELS라는 게 한 두세 개의 기초 자산을 통해서 발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유럽 증시를 기반으로 한 ELS가 굉장히 많아서 현재 지금 ELS 잘 아시겠지만 조건이 뭐냐? 뭐 향후 6개월 이후 이 지수가 뭐 몇 퍼센트 이상인 경우 조기 상환, 몇 퍼센트 이하인 경우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현재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전 주가의 95%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손실을 난다 이건 아닌데 조기 상환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좀 당분간 ELS 투자자들의 돈은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거죠. 네.